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상담소장이라고 합니다. 차명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콘서트는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몇 주년? 10주년. 감사합니다. 10주년을 기념하면서 HIV를 내게로 맺어진 이 관계들하고 또 그간의 활동을 함께 나누고 HIV 장애를 함께 이야기해온 그런 역사가 긴 정동배 활동가님께서 쓰신 돌봄이 돌보는 세계란 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앞에 와 계신 장에 여러 선생님들이 이 책에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주제로 하는지를 말해주는 듯하여 더욱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각자를 환영합니다. 먼저 저자 강연에 앞서서 오늘 콘서트의 주제인 책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처 좀 못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책은 코로나19를 우리 얼마 전에 다 겪으셨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전에는 우리가 돌봄이라는 얘기를 별로 메인에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빵과 장미 하는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 이민 간 나라에서 청소하는 그런 그것도 왜 외주 줘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막 제일 어마어마한 기업에서 법거에서 청소해도 막 자기들끼리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거기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고 아무도 우리를 못 봐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마치 이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돌봄이라는 말이 급부상하였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 미지의 영역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누구이고 왜 어떻게 남겨졌는지 저자의 질문을 통해 HIV에 감염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해 답을 찾아가보고자 합니다. 그 여정은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되 또 그 정체성을 넘어 커먼즈로서 사회적 몸의 확장을 기획하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책 돌봄이 돌보는 세계는 저자 정동배 박사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공저입니다. 이 책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맡기는 협박자 돌봄이 아니라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분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돌봄을 하는 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패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부터 듣고 이후에 패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활동가님 얘기하다가 박사님 얘기하면서 오해하실 것 같았어요. 정근배 활동가님은 원래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장애학 가지고 박사학위를 못 땄는데 대구대학에서 1호로 지금 장애학 박사가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장애학 박사 처음입니다.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박수로 축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정동재입니다.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뭐네요. 길이 많이 막히니까 봅니다. 멀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박사 1호가 된 이유는 과가 대구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먼저 이건 졸업하면 그냥 이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 보시는 돌봄이 돌보는 세계라는 책이 이제 한 2년 전 정도? 2년인가요? 네, 그 전에 나왔었습니다. 우연찮게 기회를 얻어서 다른 이제 여러 이제 저자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맡아서 좀 쓰게 되었었고요. 그때 이렇게 그 책을 읽어보셔도 좋지만 그때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제목이 장애를 중심에 둔 노동사회입니다. 조금 떨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스럽고 한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저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자들 간의 어떤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파트를 읽다 보면은 각각이 생각하고 있는 돌봄에 대한 상이나 고민들이 좀 다르고 특히나 이제 저가 이제 이야기하거나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른 파트에 정리를 하고 계신 분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안 맞아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이제 고민들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게 뼈인데요. 되게 유명한, 나름 이렇게 유명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한 인류학 강의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 보시기에, 인간 사회에 문명이라는 게 등장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언제부터가 문명이냐?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리드라는 인류학자, 아주 이렇게 선구적인 인류학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학생은 이런 걸 기대했대요. 왜 이제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이렇게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서 아니면 뭔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또는 뭔가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뭐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명의 시작이 언제냐?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뼈가 있는데 요게 넓적다리 뼈랍니다. 베테브라고 하는. 근데 그 뼈가 발견됐는데 그 뼈가 발견된 것 중에 요게 어떤 뼈냐면 요게 부러졌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부러졌다가 붙어 있는 치유된 베테브라고 하는 요 뼈가 발견된 이 시점이 인류가 문명이라는 걸 만들고 시작했던 때다. 왜냐면 적자생존,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오로지 그것만이 있었던 세계에서는 베테브가 부러지면은 적어도 두세 달을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냥을 나갈 수도 없고 누가 도움이 없으면 먹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동체에 기여를 하기도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죽도록 두는 편이 아주 이 당시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으나 옛날에 뼈들을 파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잖아요. 학자들이. 치유되었었던 뼈가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한 두세 달을 보살펴가지고 붙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흔적은 남으니까 요렇게 해서 그래서 요 시점,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다가 붙었던 이 시점이 인류에서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한 때는 이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돌봄이나 여러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딱 떠올렸을 때 2020년이었었죠.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 저는 이런 게 좀 떠오릅니다. 먼저 코로나19 때 제일 처음에 사망자가 나왔던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청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이었잖아요. 거기에 60대 된 이 정신장애 폐쇄병동에 20년 넘게 갇혀서 지냈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었고 뉴스민에서 인터뷰를 했죠. 뉴스민 인터뷰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보건과장님이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여기에서 폐쇄병동에 감기져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 국경을 넘고 이렇게 와서 그것도 서울도 아닌 저기
청도에, 그것도 청도에서 그 해세병동에 가서 가장 첫 사망자가 나왔는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뽑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던 걸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때 WHO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 날 세계적으로 이거는 대유행이다, 팬데믹이다 라는 걸 선언하기 전에 트위터를 하나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 트위터가 인류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라고 하는 이제 트윗을 올렸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유엔에서나 여러 이제 국제기구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고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이게 한 인간 한 사람의 개별 건강 문제를 넘어서는 이슈를 건드릴 거다. 인간 그리고 사회 그 자체를 공격하고 드러낼 거다. 실제로 어떤 공동체인지를 드러낼 거다. 이런 경고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상당히 초창기에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이런 지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이탈리아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어떤 지침들이 만들어지냐면 대유행들이 막 시작되잖아요. 요지는 그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인공호흡기를 달 것인가. 병원 차원에서 이 배분에 대한 정의들을 잡지 못하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긴급한 지침이나 법률들을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져 있었던 게 건강한 비장애인, 남성이 치매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보다 회복이 더 빠르더라 라는 것들을 근거로 내면서 이제 지침들을 내렸어요. 당연히 그럼 누구에게 먼저 인공호흡기를 달 건가에 대한 게 이제 우선순위가 쭉 나오겠죠. 임상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미국에서도 이제 장애차별 금지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면서 막 엎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비슷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번져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운동을 하는 여러 활동가들이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이것도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묻고 있다. 지금 시대가. 실제로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우생학이라는 게 예전에 나치 독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에도 여전히 남아서 사실상 우리 관습이나 문화나 행동 속에 다 박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이민호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때 주최했었던 한 토론회에서 그때는 약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유행어로 나왔던 게 코로나 블루라는 게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빗대어서 이민호 활동가가 우리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랙이다. 그러니까 아예 암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어요.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올라왔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별로 크게 관심도 없었던 것 같은데 돌봄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뭔가 뭐 필수 노동자라는 언어와 같이 나오기도 했고 여러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거 뒤에도 막 더 많이 나왔는데 다 넣을 수도 없으니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 책의 내용은 별로 이렇게 크게 그게 없는데 여기 책 들어갈 때 유발 하나이라는 사람이 내가 바빠가지고 책 이거 파트는 못 쓰고 편지를 좀 써가지고 이 서문에 담아놨어요. 당국글 같은 걸 담아놨어요. 이 사람이 써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낡은 것은 다 부서져 버렸고 새로운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이 공백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거를 거리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철학적으로는 인터레그너인가요? 그런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공백의 시간을 우리가 보고 있다. 무슨 의미냐면 코로나19 위기가 오니까 오랜 규칙,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었던 오랜 규칙들은 산산이 다 조각났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몇 주 만에, 단 몇 주 만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 공백의 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자칫 폭군들이 민주주의 안에서 권력을 잡고 아주 암울한 세계가 닥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반드시 스스로에게 꿈을 갖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순간이라고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은 오랜 규칙은 깨졌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공백의 시간에서 하나의 어떤 이제 이러한 사회를 구상해보자. 보통 아주 뛰어나다라고 평가되거나 아주 고전처럼 이렇게 다루어지는 많은 철학과 사상들은 아주 인간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나가는 시대. 전쟁이라던가 전염병이라던가 아니면 큰 재난이라던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한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또 막 하고 또 그게 한계가 오면 또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또 포착할 건가 이야기하면서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또 확 나가고 막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돌봄이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람의 여기에 쓴 거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온라인 강의를 그렇게 대학교에서 좀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대학교가 돈이 없다고 몇 년째 안 하고 있다가 코로나 하니까 3주간 만에 그 책을 만들어내더라. 불가능하다고 상상했던 건데 사실 다 만들어지더라. 또 예를 든 게 있어요. 기본소득.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일부고 시험적이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공개했지만 가능하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었다 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사회를 그러면 이제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른 이 돌봄에 대해서 이 돌봄선언이라는 책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많이 나오는 책들이 이러한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코로나19 때에 드러났던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돌봄에 실패한 사회였었나라는 걸 일단 보여줬다. 병원에서도 그거였고 학교에서도 그거였고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요양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실제로 이 사회에서 얼마나 돌봄이라는 게 볼품없고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았고 위기의 순간 되니까 우리가 그나마 만들어 왔었던 이 돌봄이라는 체계 자체가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가 이게 굉장히 드러났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다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과정들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것들 서로가 연결되어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감각을 기초로 돌봄을 아주 중심에 두고 사회 체계를 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경제에 대해서 구상하고 도시 설계에 대해서 구상하고 뭔가 복지를 넘어서서요. 그 다 넘어서서요. 경제에 대해서 구상하고 어떤 정치에 대해서 구상하고 많은 구상들을 할 때 이윤이나 이러한 것들 아주 자본주의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아닌가 이 판단하는 기준 말고 실제로 돌봄 사회를 중심에 두고 구성한다는 것은 돌봄이라는 것 자체를 중심에 두고 그럼 이것이 효과적인가 또는 효율적인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유리한 일자리 형태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유리한 근무의 조건들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유리한 어떤 기업에 대한 제재와 규제들을 만들고 세금 정책들을 어떻게 쓸 건지를 만들고 이렇게 막 짜가자 이런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돌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회복지를 조금 더 이렇게 넓히고 확장해야지 이런 논의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왜냐면은 공백의 시간대에 규칙이 다 깨졌기 때문에 새 규칙을 어떻게 짤 거냐 이 규칙을 얘기하는 거다. 돌봄을 그러면 키워드 가자 이런 제안들이 되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책에 핫파트에서 다루고자 했었던 것은 일종의 문제제기였습니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팬데믹에 대한 이 한국의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감염병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그 이전에 장애인이나 가족의 삶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돌봄이나 어떤 이런 삶에 대한 문제들이 없었었냐? 그게 이제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건 그냥 이미 있었던 문제고 어떤 코로나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독특한 전례 없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청도 대남병원에 장애인이 죽는다던가 아니면은 자가격리나 아니면 확진자에 대한 병동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켜켜이 쌓여왔었던 그게 그냥 팬데믹 때 그냥 드러났을 뿐이지 그냥 쌓여왔었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장애인이 가족이 겪었었던 여러 이제 불평등들이 있는데 그 여러 불평등들이 그러면 돌봄의 어떤 기준 그걸 돌봄윤리라고 부른다면 돌봄윤리가 없어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사회에 돌봄윤리가 없어서 그랬냐 돌봄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관념이 없어서 그랬냐 처음에 저는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청도대남병원 그리고 마스크를 하루에 수백만 장씩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정말 공산주의 국가처럼 공동 생산해가지고 막 배급해주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몇백만 장을 뽑아내는 사회에서 있었는가 하면 그런 세계가 있었는가 하면 한 땀 한 땀 마스크 투명 마스크 수제작해가지고 농학부에 보내고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니까 왜냐하면 농민분들이 수어로 통화하거나 아니면 입 모양을 봐야 되니까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세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 동시대예요. 동일한 순간입니다. 시설에 5명 이상, 10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이건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죠. 모여서 살아가는 이 수용시설에서 나오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지침이 되어서 그 시설에서 나오지 말게끔 그러니까 밀집되어서 있는 생활 공간 그 자체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세계가 있었고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세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는 이 세계로 이 시설 사람들이 못 나오도록 하는 세계가 있어요. 자가격리가 확진이 됐을 때 코로나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 순간에도 확진자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발달장애인 확진자가 생겼을 때 옆에 가서 같이 코로나 걸리면서 돌봄을 했었던 사람은 그냥 어머니. 이건 코로나가 종료되기까지도 변함이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에 코로나가 이게 실제로 장애인 돌봄에 대한 윤리가 없다. 기본적인 규칙도 없고 뭐 합의라는 것도 없고 뭔가 정신이라는 것도 없고 뭐 그렇구나. 돌봄 윤리가 없다. 이걸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와 같이 활동을 하는 노무노 동지가 아니야 그게 윤리인 거야. 이걸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와 같이 활동을 하는 노무노 동지가 아니야 그게 윤리인 거야. 그게 정확하게 장애인 돌봄에 대한 윤리인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비슷하게도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한 130개 정도 되는 나라에 여기 장애인 조직들이 막 장애인 권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했는데 동일한 결론이 나왔어요. 대다수의 국가에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고 대다수의 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이 다 후순이다 라는 동일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정책들이 취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떤 돌봄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에 두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사회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죠. 왜냐면 계속 우리가 해왔었던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얘기들이니까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논의가 이전에 해왔었던 이야기를 그냥 반복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이전에 그 존재했었던 그 돌봄을 바라보는 그 돌봄 자체가 만들어왔던 게 이런 참사인데 장애인 운동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더 높아지고 확장되고 강화되는 것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돌봄 국가를 생각하면서 장애인들이 평생 지낼 수 있는 수용시설들을 막 더 넓히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요. 돌봄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 그것은 돌봄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게 분명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의미가 있거나 또는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인가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돌봄 사회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돌봄이 주된 키워드가 되는 거 너무 좋고 너무 환영하지만 우리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돌봄이 막 이런 거 우리 되게 익숙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의 본질은 무엇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돌봄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돌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갖고 저는 돌봄 사회를 구상하는 논의들을 시작하면 아무런 대결 정보 못 찾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질문, 인문학적인 질문들의 많은 부분들은 어차피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돌봄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국가가 개입해야 될 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정의할 거냐, 이 문제에서 저는 그런 논의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텐데요. 물론 어떤 돌봄이라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연대라든지 굉장히 많은 용어들로 우리는 익히 들어왔었겠지만 돌봄을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묻기 시작하고, 그게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묻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제각각의 사람들이 제각각의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논의는 상당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활동 지원을 하는, 화장실을 가는 것도 돌봄일 수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지하철을 가는 것도 돌봄일 수 있고요. 여기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돌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전혀 아닌데요. 이 논의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돌봄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추상적이게 되고, 추상적이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돌봄에 대한 윤리나 어떤 가치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상호 의존이 있지, 뭔가 어떤 뭔가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뭐만 남을까요? 돌봄에 대한 어떤 덕목을 강조하는 것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이 제각각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어차피 돌봄에 대해서 제각각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반박하거나 토론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봄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그냥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냥 물으면 다들 생각하는 게 어차피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는 증명하거나
아니면 반박하는 게 어차피 불가능한 얘기. 그러면은 인정할 수 있는 건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 그럼 이 정도 상황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건 그럼 돌봄에 대해서 무슨 공통된 우리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냐. 그러면은 주로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는 돌봄은 어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아주 덕목 같은 것들. 그러면 이 덕목 같은 것들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아주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 덕목들이 계속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런 덕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 자체는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돌봄 사회를 구성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시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돌보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대부분 선한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돌봄이 선한가? 이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시설인데 그러면 시설은 굉장히 원할 만한 선인가에 대한 논의가 같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돌봄은 그냥 그 자체로 선한가? 돌봄은 그럼 다 정의로운 건가? 뭐 이러한 논의들을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묻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니까 이걸 자꾸 묻는 거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부분,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한 부분이 저는 돌봄의 대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냐, 요 맥락과 많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 사회를 구성하는 논의를 할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항상 그 앞에 어떤 사회적인 맥락과 조건인지를 붙여야 된다. 붙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줄거리잖아요. 줄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일 수도 있고 어떤 인식의 맥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배경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인식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배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이게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얘기겠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빠지긴 했는데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과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은 주로 어떤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돌봄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묻는 게 아까 돌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한참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돌봄 사회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돌봄 사회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어떤 덕목처럼 또는 어떤 연대라든지 상호의존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가치 중심적인 것에 많이 그러니까 근거를 이야기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당연히 어떤 사회적인 맥락과 조건이 있어야 돌봄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돌봄은 정의로운가 이 물음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맥락과 조건에서 돌봄의 대상은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냐. 이러한 이야기들로 더 구체적으로 묻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장애운동하는 데에서는 좀 더 잘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돌봄 사회 만들자고 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너네 그렇게 이야기하니? 라고 하면 돌봄이 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다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 다 좋지만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이런 맥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돌봄에는 어떤 생존, 필수, 지원, 보장, 도움, 보살핌 받는 것 이런
굳이 장애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의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이 의존한다는 것이 때로는 격리나 감금이나 보호, 분리, 배제, 시해, 동정, 통제, 구속과 같은 예속을 불러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에 대한 것들을, 이 의존에 대한 걸 충당하려면 예속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기본적인 돌봄의 구조로 짜여져 있었다. 이것이 기본적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이고, 이 예속을 벗어나기 위한 운동들